지난 학살 장면에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추가로 구독자분들께서 뽑아주신 학살 장면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학살 장면들이 시청자분들의 도파민을 터뜨렸는지 확인해볼까요? 이내마경 신주쿠 편으로 인해 당시 많은 충격과 비판을 받았던 고조 사토루. 하지만 여전히 세계관 최강자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의 강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요. 특히 고조의 영역 전개는 전투에서는 최강이지만 그 능력 자체가 지나치게 강하고 범위가 넓어 자칫 아군이나 M1 사람까지 말려들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주령들은 이 능력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부야 한복판에서 그를 몰아붙입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세트급 주령을 상대로 영역 전개 없이는 상대하기 힘들었고, 그렇다고 영역 전개를 하자니 주위 사람들이 말려들기 때문이었는데요. 五条悟が一番力を発揮するのはどんな時か。一人の時だよ。仮に彼に雑踏の中から区割り区分、五条悟は領域を展開しない。 그럼에도 그는 압도적인 힘으로 조고를 상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미는 그를 공격할 생각에 주술을 풀지만 오히려 이를 노린 고조는 하나미의 눈,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버리며 치명상을 입히는데요. ここ弱いんだって。 이후 하나미가 죽을 지경에 처하자 조고는 인간들을 습격하겠다며 고조를 협박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기로 한 고조에게는 소용이 없었고 결국 하나미는 허무하게 사망하고 맙니다. 결국 1000마리의 주령들까지 동원하여 다시 고조를 밀어붙이는 주령들. 그러나 고조는 특급 주술사답게 세밀한 컨트롤로 한순간에 정황을 바꿔버리는데요. 그건 바로 영역 전개를 단 0.2초 만에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領域展開無料空所。 그의 영역 전개, 무량공천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에게 무한을 체험시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대로 폐인이 되게 만드는 능력인데요. 이 능력은 0.2초만 경험해도 몇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고조. 그리고 정말로 그는 단 0.2초 만에 적의 발을 묶고 그대로 순식간에 1000마리가 넘는 저급 주령들을 몰살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그를 고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특급 주령들은 아예 경악하게 됩니다. 최강자의 전투력은 물론 세밀한 컨트롤을 통해 전세를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상황에서 오는 전율이 최고였던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먼치킨물에서 학살 장면은 아마 꼭 한 번쯤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에서 등장했던 리무르의 마법 메기도는 일반적인 먼치킨 학살 중에서도 조금 특이했던 편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왕도 생활을 끝내고 이후 귀연 중 히나타와 전투를 벌인 뒤 다시 템페스트로 돌아온 리무르. 그러나 그가 목격한 것은 총애하던 시온과 고블린 100명의 사망. 이들은 충분히 인간들을 이길 수 있는 강자들이었지만 리무르는 인간들을 해치지 말아달라는 명령과 마인 뮬란의 대결계, 그리고 서방성교의 결계로 인해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것이었죠. 분노한 리무르에게 에르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왕이 된다면 죽은 자도 되살릴 수 있는 이야기였죠. 리무르는 시온을 살리기 위해 고민 없이 마왕이 되기로 하는데요. 少女は嘆き悲しみ、少女は魔王へと開花し、古竜は奇跡の復活を果たしたのだ。魔王に進化、俺が魔王になりさえすれば。 마왕이 되는 조건은 무려 인간의 영혼 1만 개. 인간을 좋아하던 평소의 리무르라면 거절했을 조건이지만 이미 분노가 가득한 리무르는 기꺼이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連合軍とのことです。総勢2万ですか。おそらく俺は真なる魔王へと進化するんだろう。連合軍は俺に任せてほしい。俺が魔王になることが絶対条件だ。 마침 파르무스 군대가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템페스트에 쳐들어올 것이란 걸 알게 된 리무르.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인데다가 그의 의지만 필요했던 것인지라 굳이 직접 나설 필요는 없었음에도 리무르는 자신이 혼자 직접 2만 명의 군대를 해치우기 위해 자리를 뜨게 되고, 그렇게 상공에서 병사들을 확인한 리무르는 공기 중에 물방울을 렌즈처럼 띄워 빛을 이용한 마법 메기도를 시전하는데요. 死ね。誰一人逃がさない。メギド。 이 마법은 빛을 이용한 공격이라 사실상 마법 결계가 통하지 않았고 병사들은 순식간에 방선에 머리를 꿰뚫려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3분의 1 정도가 남았을 때 교섭을 위해 왕이 나타나지만 리무르는 그의 팔을 잘라버린 뒤 아주 극히 일부분만 제외하고 결국 남은 인원들까지 사살하는 것으로 참극은 끝이 나게 되죠. 복수극 특유의 사이다. 충격적이면서도 섬뜩한 학살 장면으로도 지금까지도 전생슬 이야기를 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학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何が起こった？ 国進化条件これよりハーベストフェスティバルが開始されます。
드래곤볼 원작이자 구판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에피소드였던 마인부우편. 에피소드 자체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리지만 최종 보스였던 마인부우에 대한 평가와 그가 보여준 여러 임팩트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마인부우는 프리저나 셀과 같이 계속 형태를 바꾸지만 이들과의 차별점은 자아 자체가 구분된다는 점이죠. 거의 마지막에 등장한 순수 부우나 선육으로 바뀐 선한 부우와 달리 중간에 등장한 악한 부우는 사실상 최종 보스로 활약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魔人ブーの強い怒りによってもう一人の魔人ブーとなって飛び出した 특히 선한 부우를 먹어버리고 근육질이 된 상태, 통칭 슈퍼 부우는 첫 등장은 물론 그 이후까지도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일단 슈퍼 부우로 완전히 변모한 뒤 부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미스터 사탄을 습격했던 강도를 죽인 것이었죠.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상대의 몸에 들어가 잔인하게 터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선한 부우의 영향인지 미스터 사탄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길을 찾아 피콜로를 찾아간 부우. 부우 본래의 광기와 폭력적인 성향으로 싸우자고 하지만 오공과 베지터, 심지어 오반까지 없어서 기대를 걸어야 하는 건 오천과 트랭크스뿐. 하지만 잠이 든 아이들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피콜로는 부우에게 시간을 끌기 위해 지구인이라도 죽이고 오라는 희대의 발언을 하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드래곤볼로 다시 되살리려는 심산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피콜로의 발언에 부우는 아무렇지 않게 순식간에 손짓 한 방으로 초토화된 지상. 그나마 부우의 몸속에 있던 선한 인격 덕에 미스터 사탄은 공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사탄만을 제외하고 지구인은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기존 에피소드와 달리 지구가 멸망할 위기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류 멸망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許せ人々よ地球人みんな殺した 거인의 힘으로 무자비하게 주변국을 침공하던 마레. 하지만 점점 무기의 개발과 함께 거인의 힘도 약화되었고 그대로 주변국들의 원망을 사던 마레는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비록 에르디아인이지만 사실 마레 제국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타이버 가문의 당주 빌리 타이버는 각국 대사와 명문가들, 전세계의 주요 신문사를 초청해 전세계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리는데요. 英雄ヘイロス彼の巧みな情報操作によりフリッツ王さえも退かせることに成功したのです。パラディ島に退いた王は未だに力を持ったまま幾千万もの巨人があの島に控えています。 그는 마레나 타이버 가문이 왕을 쫓아냈다는 진실은 사실 조작된 것이며 실제로는 그저 칼프리츠 왕은 싸움을 싫어하여 스스로 패배를 연출하고 파라디 섬에서 국민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 진실이라고 밝힙니다. 사실 지금까지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마레나 타이버 가문이 아니라 프리츠 왕의 평화로운 사상 때문이었던 것이죠. ですが真実とは少々異なります。およそ100年前巨人大戦を終わらせたのはフリッツ王なのです。 그러나 에렌의 왕의 힘, 즉 시조 거인의 힘을 찬탈했고 이로 인해 에렌은 얼마든지 땅울림으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된 상황. 그는 파라디 섬이 악마의 손에 넘어갔다며 전 세계가 이제 힘을 합하여 함께 파라디 섬과 맞서 싸우자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말들은 사실 모두 진실이긴 했지만 사실은 마레에게 불리한 정보는 쏙 빼놓은 그가 언급한 대로 연출에 불과했죠. 그렇게 마레 정부의 특사로서 파라디 섬에 선전포고하는 빌리. 그러나 그 순간 初演出を務める舞台で披露させていただきます。強大な敵を前にした今こそパラディ島の悪魔と戦ってほしい。俺は進み続ける。 宣戦布告は 마레에 미리 침투해 있던 에렌은 그 순간 거인으로 변하여 그대로 빌리 타이버를 덮칩니다. 타이버는 그대로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되어 즉사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에렌에게 잡아먹히기까지 합니다. 이는 빌리가 전투의 거인 계승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렌은 마레군 특등석으로 몸을 던져 간부들을 깔아뭉개버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은 물론 각국의 대사들까지 죽는 참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빌리 타이버가 말한 대로 세계를 적으로 돌리게 된 셈이지만 애초에 에렌이 악마라고 누명을 씌웠던 만큼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 에르디아인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누명을 씌워서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려다가 그야말로 묵사발이 된다는 점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갑작스럽게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강렬한 장면이 시너지를 일으켜 상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네요.
켄자쿠의 계략으로 인해 옥문강에 봉인되어버린 고조 사토루. 하지만 게토의 몸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켄자쿠를 평소부터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하사바자메. 그녀들은 이타도리에게 스쿠나의 손가락을 더 먹이는 것으로 스쿠나를 각성시키고 스쿠나에게 켄자쿠를 쓰러뜨려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급 주령이었던 조고 역시 비슷한 책략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결국 이타도리에게 강제로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조고의 머리를 날려버리는데요. 하사바자메는 이런 그의 앞에서 공포와 함께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그에게 켄자쿠를 쓰러뜨리면 나머지 손가락의 행방도 알려주겠다고 회유합니다. 하지만 스쿠나는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대로 그녀들을 참살하고 말죠. 이후 스쿠나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조고조차 손쉽게 해치워버리고 때마침 메구미가 소환했던 마호라와도 맞붙게 됩니다. 스펙 자체도 사기였지만 어떻게든 쓰러뜨린다고 해도 마우라가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스쿠나. 그는 결국 영역전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의 영역전개 홍마오 주자는 결계를 형성해 술식을 부여하는 다른 영역전개와 달리 아예 현실의 영역을 구현하는 미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더욱 무서운 것은 홍마오 주자는 영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술식인 팔과 해가 쏟아져 참살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역전개는 주력이 있는 존재에게만 통하기 마련이라 천유주박처럼 주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지만 스쿠나의 복마오 주자는 주력이 있는 존재에게는 팔이, 주력이 없는 존재에게는 해가 쏟아진다는 점에서 파해법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마오 주자로 마오라는 물론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시부야 일대. 그렇게 승리한 스쿠나는 이타도리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이타도리는 스쿠나가 벌인 끔찍한 참상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타도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극심한 죄책감과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첫 등장부터 시작해서 압도적인 강함과 그에 비례하는 포악성, 마지막에는 단순한 학살이 아니라 그저 시부야 자체를 증발시키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남기기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네요. 주인공 가츠의 과거를 다루었던 베르세르크 황금시대 편. 지난 시간에는 가츠가 당시 1대 100으로 사람들을 쓸었던 일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이후 그가 믿었던 친우 그리피스가 가츠를 비롯하여 메에단을 배신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홀로 100명을 베는 성과까지 냈음에도 그는 오히려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피스의 친구란 자신과 대등한 존재라는 말을 곱씹으며 그는 자신이 아직 그리피스의 친구가 되기에는 모자르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お前だけじゃねえ。グリフィスもそうさ。すげえと思うぜ。1000人と切り合おうが大したこっちゃねえ。 그렇게 가츠는 그리피스와 대등한 존재,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메에단을 탈퇴합니다. 그리피스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검술 대결을 신청하지만 이미 전쟁터에서 강해진 가츠는 이미 그리피스와는 격을 달리하고 있었죠. 결국 승리한 가츠는 메에단을 떠나고 그리피스는 이후 완전히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미들랜드 국왕의 딸 샬로트 공주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결국 국왕의 노여움을 사서 완전히 고문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메에단 역시 반역자로 몰려 미들랜드의 추격을 받게 되죠.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상황을 듣고 온 가츠는 동료들과 함께 그리피스를 감옥에서 구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리피스는 이미 1년 동안 심한 고문을 받아 몸이 말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리피스를 데려오는 건 쉬운 일이었지만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그리피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해졌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게다가 캐스커가 가츠와 맺어졌다는 점에서 심적으로 고통받기까지 하는데 결국 그렇게 심란한 그리피스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진홍의 베에리트. 그를 걱정하며 찾아온 가츠에게 마지막까지 오지 말라는 그리피스였지만 베에리트의 각성과 더불어 고드핸드와 사도들의 일식이 도래하게 되고 그리피스는 고드핸드가 보여준 회상 속에서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츠에 대한 비틀린 애증, 꿈에 대한 열망, 자신에 대한 무력감, 지금까지 버리고 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죄책감 등 모든 것이 겹쳐 그리피스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내리게 되고
그리피스의 한마디에 곧바로 이어지는 강마의 의식. 그리피스는 붉은 벽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윽고 매 단원들에게는 죄의 낙인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 낙인이 찍힌 자들은 한마디로 왕을 위한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윽고 나타난 괴물들은 그대로 매단을 공격하게 되죠. 매단 용병들은 도망치기도 하고 저항도 해보지만 인간을 한참 뛰어넘은 괴물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해볼 수도 없었고 그대로 그들은 처참하게 살해당해 괴물들의 먹이가 되고 마는데요. 가츠는 어떻게든 버텨보지만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매단은 이미 전멸한 상태였죠. 그렇게 괴로워하던 중 드러난 것은 알몸이 된 캐스커. 어떻게든 그녀를 구해보려는 가치였지만 소용없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새로운 고드핸드 페무토로 탄생한 그리피스. 그렇게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리피스, 아니 페무토가 캐스커를 범하는 걸 지켜봐야 했던 가츠. 팔을 뜯고 눈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달려드는 모습에서 전율이 느껴지네요. 그동안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들의 참혹한 사망, 완전히 변해버린 친구, 그리고 설마 했던 히로인의 겁탈 장면까지 나오면서 학살의 수위가 몹시 높은 것은 물론 시청자들의 멘탈까지 완전히 박살냈던 장면이었습니다. 오버로드는 요즘 흔히 말하는 사이다 패스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이 선하지 않다는 특이한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도 주인공이 행한 악행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그를 옹호해주지도 않고요. 이런 그의 잔혹성을 잘 보여주었던 에피소드가 바로 카체 평원 전투였던 것 같은데요. 리 에스티제 왕국과 바하루스 제국 간의 전쟁. 아인즈 올고우는 마도국을 건국하고 사실상 압도적인 힘을 내보여 지르크니프 황제를 압박하여 자신의 마도국인 나자릭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地上に出て面倒事を叩き潰しておこうと思ったバカな。それではジルクニフ殿、もう帰ってくれて結構。同盟を組もうじゃないか。友好的な同盟を結びたいんだ。 이후 왕국과의 전투에서 그는 초위 마법을 이용해 단숨에 왕국군 7만 명을 죽이게 되는데요. 사실 그가 쓴 마법 검은 풍요에 바치는 곡물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의 수에 비례하여 검은 사냥을 소환하는 마법이었습니다. 이후 검은 안개에 휩싸여 즉사한 7만 명 사이에서 5마리의 검은 사냥이 소환되게 됩니다. 소설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언급되는데요. 원래 게임 설정이라면 마법에 내성이 있는 플레이어나 몬스터가 많아 이렇게까지 픽픽 죽어나가는 일은 없고 마찬가지로 소환되는 사냥도 고작 한두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絶望の始まりだ。最高記録だ。5体も召喚できたのは私しかいないぞ。 하지만 왕국군은 터무니없이 약한 편이라 마법의 내성 따위가 없었고 그대로 7만 명이 사망하게 되면서 평소와 달리 5마리의 사냥이 소환된 것이었습니다. 검은 사냥들은 그대로 아직 살아남은 왕국군을 짓밟기 시작하고 왕국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사실상 아군의 활약임에도 불구 제국군 역시 얼마든지 자신들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 사실상 거의 강제로 동맹을 맺었던 지르크니프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그 광경을 바라보죠. 제국군 역시 결국 겁에 질려 검은 사냥이 다가오는 듯 하자 그대로 도망치기까지 하는데요. 단순히 즉사 마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로 소환된 이형의 존재들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웠던 에피소드였습니다. 게다가 아군마저 공포에 빠지는 장면은 여러모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죠.では簡単に掃除をしてこよう。 헬싱은 뱀파이어물이라는 장르 특성으로 인해 유혈 묘사가 굉장히 강한 작품인데요. 이전 분석에서 다루었듯 주인공 아카드가 적들을 쓸어버리는 장면들만으로도 굉장한 학살 장면이 연출되긴 하지만 아카드 외에도 등장인물 대다수가 광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학살 장면은 숱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최후의 대대가 런던을 습격하는 장면은 명백하게 민간인들을 향한 전쟁의 끔찍한 학살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장면인데요. 사실 이들이 학살을 감행한 이유조차 더 잔혹하고 끔찍해서 소름이 돋습니다. 이들이 런던을 습격한 건 단순하게도 전쟁이 좋다는 이유였죠. 諸君、私は戦争が大好きだ。轟音とともに敵陣を吹き飛ばすのが好きだ。敵戦車を撃破するのが好きだ。さあ諸君、
地獄を作るぞ。 그렇게 나치 시대부터 오로지 전쟁을 하고 싶다는 일념만으로 흡혈귀가 되어 50년을 기다렸던 광기의 대대원들. 흡혈귀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노인네가 되어야 했을 나이라서 그런지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전부 나치 독일 시절에나 쓰였던 오래된 무기들, 심지어 현대 수류탄이 아니라 막대형 수류탄을 쓰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들의 전략 역시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들은 작중 배경이었던 1999년에는 쓰이지 않는 비행선에서 캐터펄트를 통하여 사출, 낙하산을 타고 그대로 낙하하여 사람들을 습격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갑작스러운 미사일의 폭격, 그리고 100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의 군대이지만 아무 명분도 없이 런던 공습을 감행했던 데다가 간부는 물론 일반 병사들조차 인간을 초월한 흡혈귀라는 특성으로 인해 런던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남녀노소 모두 가리지 않고 죽는 장면에서 전쟁의 끔찍함은 물론 이 모든 게 그저 오직 전쟁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벌이는 광기가 고스란히 잘 표현된 헬싱의 많은 명장면 중 하나였네요. 이제는 고전이자 오타쿠를 상징하는 애니메이션이 된 신세기 에반게리온, 특히 완결편에 해당하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은 방영 당시 난해한 결말, 자극적인 연출, 주요 등장인물들의 죽음 등 상당히 충격을 안겨주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드 임팩트 장면은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도를 해치우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혼수 상태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는 아스카, 자신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 미사토, 레이 역시 차갑게 대하자 신지는 극도의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후 제레의 영향으로 자위대가 네레프에 침투하자 이들은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고 이후 아스카가 회복하여 지상에서 양산형 에반게리온들과 싸우지만 신지는 여전히 의기소침해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을 위기에도 꿈쩍도 않는 그를 미사토가 구출하고 어떻게 초호기에 탑승해 내보내지만 때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심지어 일종의 심상세계에서 아스카의 거부와 매도까지 겹치게 되자 결국 정신이 한계까지 몰려 모두 죽어버리길 바라는 신지. 그 바람이 트리거가 되어 서드 임팩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서드 임팩트는 인간을 모두 태초의 상태인 LCL로 만들어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작용이었고 전세계 사람들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誰も分かってくれないんだ。一人で思い込んでいたのね。だからみんな死んじゃえ。僕がいてもいなくても誰も同じなんだ。むしろいない方がいいんだ。 사실 서드 임팩트로 인류가 하나가 되는 장면은 마냥 잔인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따뜻한 감성의 OST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학살 장면과 달리 뭐라 표현하기 힘든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등장인물 대다수가 기꺼이 하나가 되는 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공포에 질리기도 하면서 펑펑 터지는 장면은 정말이지 기괴하기 짝이 없네요. 世界は悲しみに満ち満ちていく。 정신이 한계에 몰려 마침내 전부 포기했을 때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영상으로 올려놓은 듯한 연출, 포기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과 붕괴가 시청자들에게도 느껴져 영상적 충격은 물론 시청자들의 멘탈까지 박살내는 학살 장면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딱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네요. 애니는 보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고어신만큼은 봤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참혹한 연출로 유명한 애니 블러드씨. 당연히 학살 장면을 논하라면 빼놓을 수 없는 애니가 되겠는데요. 특히 블러드씨에서 토끼를 닮은 옛것들이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장면은 지금도 자주 회자되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まだその時じゃないんだ、さや。 블러드씨는 사실 고어에 묻혀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스토리 역시 제법 강도 높은 반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중에서 옛것이라고 하는 이형의 존재들을 사냥하던 무녀 사야의 정체는 사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만들어진 무대 위에서 행해진 실험이었죠. 이 실험은 후미토라고 하는 탑의 당주의 소행. 그는 옛것을 사냥하고 다니던 사야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그녀를 포획해 기억이 변한다면 그 존재는 변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실험이었던 것이죠. 何をするつもりだ。人は変わる。変われるところと変われないところがあるだろう。記憶さえも全部変えてしまったら同じように行動するんだろうか。それとも根本とは変わるものなんだろうか。 하지만 실험이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독단적으로 움직인 배신자들로 인해 사야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게 되고 실험이 실패하게 되자 후미토는 그녀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던 타다요시까지 조종하여 그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 실패하게 되자 그는 실험의 흔적 자체를 아예 지우기 위해서 그는 새로운 옛것을 소환하는데요. 이 옛것은 공격을 당해도 금세 재생하는 것은 물론 그 수가 늘어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해의 공격을 받자 오히려 무수히 증식을 해서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학살하는 것도 그냥 학살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꼬챙이를 끼듯 사람을 끼워 먹어버리거나 척추를 비틀어 먹거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굳이 따로따로 씹어 먹거나 하는 등 죽이는 방법도 각양각색이었죠. 거의 먹방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 에피소드였지만 스토리의 충격적인 반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박힐 만한 학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학살 장면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거나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었나요? 혹시 아직도 다루지 않은 학살 장면 그리고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박힌 다른 학살 장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